그의 손길이 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숨을 참았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순간이 되면 온몸의 감각이 바늘처럼 곤두선다. 그의 피부에서는 언제나 비누 향기가 났다. 인공적이지 않은 햇볕에 잘 마른 빨래에서 나는 듯한 깨끗하고 다정한 냄새. 그의 입술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그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내가 조금이라도 겁을 먹거나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기다려주었다. 묻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괜찮아. 나지막한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비명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더럽고 차가운 손길, 폭력적인 움직임, 경멸에 가득 찬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따뜻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나를 인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있었다. 내 몸은 이율배반적으로 그의 다정함을 갈구했다. 굶주린 짐승처럼 나는 그의 온기를 탐했다. 머리는 거부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그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수치심과 안도감,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의 응어리였다.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의 눈이 놀람으로 살짝 커졌다. 늘 받기만 하던 내가 처음으로 보인 능동적인 반응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내게 있어 거대한 도약과도 같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서툴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순간만큼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한 여자였다. 상처투성이의 몸과 마음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이 순간을 붙잡았다. 우리의 이 숨결이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채워갈 때였다. 모든 감각이 그에게로만 향해 있던 내 귀에 이질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삐, 삐, 삐. 언제나처럼 일정하고 단조롭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울리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 한가운데 온갖 종류의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거대한 침대가 있었다. 새하얀 시트 위에는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전극과 연결된 모니터에서 그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녹색 선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침대 위 내 남편이 누워 있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은 내 현실이었다. 그의 다정한 숨결이 환상이라면 저 차가운 기계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냉혹한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옷을 꿰어입는 내 손길은 조용했고 내 마음은 다시 굳게 닫힌 성문처럼 고요해졌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18살이 되던 겨울이었다. 보육원에서 18번째 생일은 축복이 아니라 퇴출 통보였다. 원장은 내게 짐을 쌀 며칠의 시간을 주며 이제는 내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짐을 하나 덜어낸다는 후련함 뿐이었다. 세상은 차갑고 나에게는 돌아갈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다. 막막한 두려움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던 바로 그날 거짓말처럼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육원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아하고 냉정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혜진. 자신을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전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망아지를 뜯어보는 듯한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보육원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내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해달라고 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몇 달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해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고 했다. 내 동생에겐 보호자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법적인 아내가 있으면 회사를 노리는 다른 놈들이 결혼을 핑계로 경영권을 넘보는 걸 막을 수 있지. 너처럼 아무런 배경도 가족도 없는 고아는 아주 완벽한 조건이고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 이름만 걸어놓는 유령 신부일 뿐이었다. 내 역할은 간단했다. 거대한 저택에서 살며 가끔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것. 그 대가로 그녀는 내게 평생 먹고 살 돈과 안전을 약속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쪽에는 차가운 거리와 굶주림이라는 지옥이, 다른 한쪽에는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사는 금빛 새장이라는 지옥이 있었다. 나는 적어도 춥고 배고프지 않은 지옥을 선택하기로 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었다. 이하연.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이름이 쓸모 있어진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곧바로 그의 집안이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집은 화려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내게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남편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은 병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온갖 기계들이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누워 있었다. 나는 벽에 걸린 그의 사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고 오만해 보일 정도로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자.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숨만 쉬는 몸뚱이에 불과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창백했고 단단해 보였던 몸은 시트 아래에서 그저 평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동정심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내게 남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그 자체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이 방에서 잠들었다.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나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새로운 삶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고 끝났다. 거대한 저택의 아침은 새소리와 함께 밝아왔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남편의 병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나는 유령이었다. 이 집안의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값비싼 가구처럼 이 집의 풍경 일부가 되어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내 존재의 의미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 남자 강태준의 법적인 아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단조롭고 색깔 없는 일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권도윤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편의 개인 물리치료사였다. 처음에는 그 역시 내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남편의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르고 관절을 굽혔다 펴주며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남편의 몸을 다루는 손길은 깃털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집에서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다른 고용인들은 나를 그저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 태준 씨, 손 좀 잠시 잡아주시겠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망설였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나는 마지못해 침대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동도 없는 손. 나는 그 손을 잡고 있는 내내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의식적으로 나를 남편의 치료 과정에 참여시켰다. 그는 내게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하는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마치 내가 정말로 남편의 보호자인 것처럼. 그는 내게 질문을 던졌고 내 의견을 물었다. 태준 씨가 예전엔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책이라도 읽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라고들 하거든요. 나는 그의 제안에 따라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골라 들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어색했지만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창밖을 보는 대신 세상과 나를 단절시킨 이 방 안에서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권도윤이라는 남자는 신기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기묘한 결혼을 했는지. 그는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듯 했다. 그는 내가 창백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내밀었고 내가 읽는 책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한결같은 배려와 존중 앞에서 내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오는 오후 2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와의 짧은 대화는 흑백 같던 내 하루에 들어온 유일한 색깔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그는 치료를 마치고 짐을 챙기다 말고 문 앞에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안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나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를 가진 씨앗 하나가 내 마음속에 조용히 심어졌다는 것을. 그와의 교류는 건조했던 내 삶에 내리는 가랑비와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저택의 유령이 아니었다. 오후 2시가 되면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가 찾아왔다. 우리는 남편의 침대 옆에서 조용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 평범함이 무엇보다 소중한 위로였다. 나는 아주 조금씩 웃는 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거대한 폭풍우가 수도를 덮쳤다. 하늘은 새카맣게 변했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불며 장대 같은 비가 저택의 유리창을 두들겼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따라 권도윤 씨는 궂은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까지 저택에 남아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천둥이 온 세상을 뒤흔들던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남편의 심장 박동을 알리던 규칙적인 기계음마저 멈췄다. 그 대신
어둠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상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내 뇌리에 박혀있던 끔찍한 기억의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발작했다. 어둠, 그리고 비명 같은 경고음. 그것은 보육원의 기억을 되살렸다. 아무도 없는 창고에 갇혔던 그날 밤. 문이 잠기는 소리,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던 교활한 발소리, 저항할 수 없었던 공포. 안 돼. 제발. 나는 나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12살의 무력한 소녀가 되어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작은 불빛과 함께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하연 씨, 이하연 씨, 정신 차려요. 그건 권도윤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기 전에 짧은 순간을 틈타 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먼저 시끄러운 경고음을 끄고 비상 랜턴을 켰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나는 간신히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섣불리 나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었다. 나예요, 도윤이에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정전일 뿐이에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를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조금씩 끊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자 덜덜 떨리던 내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랜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빠르지만 안정적인 그 소리가 나를 현실에 단단히 붙들어 매주었다. 나는 그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이 온기를, 이 안전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사라져버릴 신기루일지라도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그치고 폭풍우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을 때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얼굴은 아주 가까웠다. 랜턴 불빛이 그의 젖은 속눈썹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남자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직 그의 심장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공명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안전함에서 태어난 치명적인 끌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 이후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나와 권도윤 씨의 관계는 더 이상 고용주와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관계가 되었다. 저택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은밀했다. 남편이 잠든 침실을 벗어나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이 우리의 비밀 정원이 되어주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다가 몰래 손을 잡았고 새벽녘의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각자의 상처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내게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그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한 명의 여자였다.
그와의 육체적인 관계는 단순한 쾌락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게 있어 일종의 구원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핥히고 간 내 몸은 오랫동안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기억을 담고 있는 감옥이자 수치심의 낙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그저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에 급급했던 내가 이제는 먼저 그의 입술을 찾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몸을 더듬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나를 존중해 주었다. 그의 손길에는 폭력적인 갈망 대신 조심스러운 탐색과 다정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몸의 흉터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의 다정함 앞에서 내 오랜 상처들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그와의 모든 순간은 완벽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짙은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우리는 남편의 눈앞에서 그의 공간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치료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또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햇살이 잘 드는 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던 그 순간 나는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는 간호사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순간 행복감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서 떨어졌다.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배신자였다. 그 역시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사랑을 나눈 후 말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뇌가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시한부의 삶을 사는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불안했고 서로의 품 안에서조차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 나는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죄인이라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 피는 꽃들이 달라졌다. 나와 권도윤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 죄책감마저 우리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했으며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혹은 여름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의 고립된 삶은 늘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평소라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야 할 그날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조심했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내 몸은 정직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커피 향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나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저택에서 가장 구석지고 화려한 욕실에 숨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작은 막대기 위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병이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식물인간 남편을 둔 아내가 그의 치료사와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파멸의 서곡이자 끔찍한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혜진 전무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약 위반으로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이 저택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다시 그 차가운 거리로 보육원보다 더한 지옥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이질적인 감정이 싹 텄다. 나는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내 아랫배에 가져갔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나와 그의 아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내게 속한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치료를 위해 찾아온 권도윤 씨를 내 방으로 불렀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말없이 그에게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건넸다. 그것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혼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들을 보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가 나를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원망도 없었다. 우리 아이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서 울었다.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는 내 두 어깨를 잡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두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 지킬게.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이 위태로운 낙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의 맹세는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나는 임신 초기의 증상들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참아냈고 밀려오는 피로감을 정신력으로 버텼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내 몸의 변화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평소에는 회사 일로 바빠 저택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강혜진 전무가 그 무렵부터 잦은 빈도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엑스레이처럼 나를 투과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것이 틀림없었다. 예전에 그늘지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 대신 내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 때문인지 모를 미묘한 생기와 안정감을.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녀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니 그런가. 아무것도 없던 고와 소녀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여. 그녀는 내게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상기시켰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돈으로 사온 장식품이라는 것을 그녀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한때 나와 도윤 씨의 비밀 정원이 되어주었던 저택은 이제 나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권도윤 씨와 나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시선조차 마음대로 나눌 수 없었다. 남편의 침대 옆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는 사라졌고 우리는 오직 치료사와 환자의 보호자라는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비밀은 더욱 위험한 빛을 발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강혜진 전무는 남편의 침실에서 내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나무 부엉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며칠 전 도윤 씨가 내게 선물한 것이었다. 잠 못 이루는 나를 위해 행운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부엉이를. 그녀는 그 작은 조각상을 손에 들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건 뭐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권도윤 물리치료사, 월급이 그렇게 많은가 환자 보호자에게 이런 개인적인 선물까지 할 여유가 있는 걸 보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그 생기 넘치는 얼굴, 그놈과 마주칠 때마다 미묘하게 떨리던 내 눈빛.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아. 그녀는 아직 임신 사실까지는 모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에서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벌레 같은 것들. 감히 내 동생 침대 옆에서 놀아나. 내 동생이 평생 저러고 있을 것 같아. 너와 그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네가 있던 그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그놈부터 당장 정리해. 그녀의 협박이 독처럼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세상에 나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아랫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유일한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바로 그때 내 그 미세한 움직임을 강혜진의 날카로운 눈이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천천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의 배를 향해 내려왔다. 강혜진의 시선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내 배에 와서 박혔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존재에 대한 뼈속까지 스미는 증오와 살해였다. 그녀의 입술이 경멸스럽게 뒤틀렸다. 설마 너... 그녀는 내게 달려들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찌검과 함께 내 비밀과 내 아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리라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신음소리. 나와 강혜진 사이에 흐르던 살벌한 공기를 가르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남편의 침대였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년 동안 저 침대 위에서는 기계음 외에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미동도 없던 남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강혜진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채웠다. 그녀는 내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침대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태태준아,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남편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살짝 움찔하고 움직였다. 기적.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다. 몇 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심장 박동을 알리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신호로 강혜진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비상벨을 눌러댔다. 의사 불러 당장 모두 이리 와봐 태준이가. 내 동생이 깨어나려고 해.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방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남편의 주변을 둘러싸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집어삼킬 듯했던 강혜진은 이제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동생의 손을 붙잡은 채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벽 쪽으로 밀려나 투명 인간이 되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옥죄던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아주 잠시나마 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다. 그 자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내 남편이 깨어나고 있었다. 내가 배신했던 남자, 내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법적인 내 남편이,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무력한 몸뚱이가 아니었다. 그는 곧 의식을 되찾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한 명의 남자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치료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내 아이는. 강혜진의 분노는 차라리 단순했다. 하지만 깨어난 남편의 분노와 배신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의 지옥일 터였다. 나는 불길을 피하려다 더 거대한 화산의 분화구 앞으로 내몰린 셈이었다. 그때 급하게 호출을 받고 달려온 권도윤 씨가 방 문 앞에 섰다. 그는 침대 주변의 소란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강혜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방 건너편에서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었다. 우리의 비밀 정원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편 강태준이 완전한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몇 주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저택은 거대한 병실이 되었다. 의료진들이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고 강혜진 전무는 회사 일도 제쳐두고 동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와 권도윤 씨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다. 그는 오직 환자의 재활을 돕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에만 충실했고 나는 그의 법적인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었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같은 공포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고 의식이 희미한 그에게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참회였다. 마침내 그가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사고 직후에 멈춰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몇 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하연이야, 내 아내. 강혜진 전무가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경계심도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 깨어난 상처 입고 약해진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서히 내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었고 내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내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때때로 그는 힘없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그의 순수한 신뢰와 의지는 내 죄책감을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찔러왔다. 그는 내가 자신을 배신한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를 자신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있었다. 이 기만적인 상황을 끝내야만 했다. 내 배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불러오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입으로 직접 그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그가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강혜진 전무와 권도윤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방 안에는 오직 나와 그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준 씨.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강혜진 전무가 나를 찾아와 유령 신부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날부터. 이 저택에서 느꼈던 끔찍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권도윤 씨의 다정함에 기대게 되었던 과정까지.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잘못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말하기 힘든 비밀을 고백했다. 나는 흐느끼며 내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저는 임신했어요. 이 아이는 권도윤 씨의 아이예요. 고백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가 내뱉을 분노와 저주를 내가 받게 될 모든 처벌을 각오하며 숨을 죽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읽을 수가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깊고 텅 빈 심연과도 같았다. 그가 마침내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집은 당신에게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이었을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분노나 저주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에 가까운 말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인데. 일어나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을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건 내 눈하고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둔 건 나니까. 그는 몇 년간의 혼수 상태가 자신을 바꿔놓았다고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권력과 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뿐이었다. 그는 비상벨을 눌러 강혜진 전무와 권도윤 씨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강혜진은 내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권도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처벌을 각오한 죄인처럼 서 있었다. 강태주는 먼저 자신의 누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가 누나, 이 집에서도 내 회사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장기말로 이용한 누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권도윤 씨를 보았다. 권 선생.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이 했군. 이 차가운 집에 온기를 가져오고 죽어가던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군.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이하연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이제 당신을 이 계약에서 해방시켜주겠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오. 당신은 자유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나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내가 이 집에서 아내 역할을 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퇴직금이자 그의 동생 노릇을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내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가끔 아이 소식만이라도 들려주시오. 그 아이의 대부가 될 자격은 없겠지만 그렇게 나의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혹은 기적 같았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와 권도윤 씨는 그 집을 떠났다. 우리는 태준 씨가 준 돈으로 작은 도시에 아담한 집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했다. 얼마 후 나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내 품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잠들어 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날의 악몽이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는 보통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모양이나 공식이 없다는 것을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기괴한 운명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행복해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